네, 그럼 여기서 이번 중국의 조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금의 이런 드론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군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8개월째입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위원님도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이 드론을 좀 잘 활용해서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뭐 실제로 드론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쪽 모두 드론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소형 드론들이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장에서 참호를 중심으로 방어선이 굉장히 견고하게 양쪽이 모두 구축이 돼 있는데 방어선에 배치돼 있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위치를 소형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기관총이라던가 이렇게 좀 위험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뭐 적절하게 뭐 수류탄이나 아니면 박격포탄 정도 크기의 포탄들을 떨어뜨려서 제거를 한다던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소형 드론이라는 게 그 민간에서 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왜 그 날개 한 4개 달린 헬리콥터 형태의 그런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흔히 중국의 뭐 DJI 드론이라고 부르는 쿼드콥터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거기서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거나 그런 형태의 드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소형 무기에도 어떤 그런 폭탄 같은 걸 장착해서 공격용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실제 전장에서. 예, 뭐 수류탄이나 아니면 박격포탄 정도 크기의 굉장히 작은 포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차라던가 장갑차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드론은 어느 나라 드론이에요? 중국제 드론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DJI나 뭐 이렇게 중국제 드론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작게 만들고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 중국의 그 드론 수출 통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중국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라는 게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는 곳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미에 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는 통제를 하고 러시아에는 수출을 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불리해지고 러시아는 충분히 지금처럼 드론을 사용을 하는 이런 전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장에서는 중국산만 있나요? 뭐 미국이나 뭐 이란제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아닙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자폭용 무인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드론들을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방안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라면 인공지능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드론이 전쟁에 쓰인 거는 뭐 걸프전 때도 쓰였고 한참 됐잖아요. 그렇게 AI 기술과 만나면 좀 전장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사람이 무인 체계를 직접 통제를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통제소가 있든 컨트롤러가 있든 거기에서 사람이 직접 1대1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지역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표적을 찾아서 네가 알려줘. 그리고 필요하면 네가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타격을 해라는 형태로 전장의 환경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은 좀 감소할 수 있어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좀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소위 이야기하는 터미네이터 전쟁 이런 형태의 양상도 좀 최악의 경우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기술들이 실현이 된 건 아니고 그런데 뭐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술들을 보게 되면 그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전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왜 우리 영공에 북한의 그 소형 드론이 날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예 이제 격추를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또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또 신형 무인기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좀 어느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형 드론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보다 굉장히 우수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위협이 점점 고도화가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준 이상의 위협을 감당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샛별 4형과 9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무인 체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초반에 국내 개발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 결과물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북한 기술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왔고 그리고 그 격차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추월을 당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이렇게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왔을 때 그거를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리고 장기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미흡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인 방어 체계라고 말씀하신 게 보통은 이제 소형 무인기가 날아왔을 때 이렇게 좀 전자적으로 뭐 교란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안티드론 체계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예, 단기에는 전자 공격이라던가 아니면 필요한 방공 무기 체계를 강화를 하는 형태로 단기에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AI 기술이 적용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의 다른 기술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찾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전쟁은 뭐 이제 드론이 있고 없고에 따라 뭐 성패가 달라진다고도 하는데 우리 군도 좀 이런 상황에 좀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엽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